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30일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6곳이 추가 선정됐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미지수입니다. LH 사태로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크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넉 달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빚을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창사 이래 최악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CJ CGV가 생존을 위한 고육책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OTT 서비스 업체 왓챠와 손을 잡았습니다. 영화 관람료도 이번 주말부터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집니다.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기존 뉴타운 사업이 무산된 지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간의 난개발과 주민 갈등이 해소될까 기대를 모으는데 하지만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불신과 공분이 크고 이 서울시장 선거에 따라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속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영등포구 신길 1구역. 사람만 겨우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이 낙후됐지만 원룸과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며 난개발로 몸살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바로 옆 재개발 지역은 고층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됐고 가격도 2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중지된 이후 주민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고 결국 이번 공공재개발을 신청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내부 있었던 지역이에요. 법적 소송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의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고 주민들과 불신도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조합을 설립하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어요. 최근 LH 사태로 인해서 불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주민대표회의라는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법에가. 이 기구를 좀 더 권한을 강화하고 역할과 위상을 더 줘서 이번에 선정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16곳. 선정된 지역이 모두 재개발되면 약 2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신길 1구역을 비롯해 노원구 상계 3구역, 동작구 본동, 서대문구 연희동과 홍은 1, 충정로 1구역, 송파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 9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 성북구로 성북 1구역과 장위 8, 9구역이 선정돼 6,500여 세대의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1차 후보지 8곳까지 더하면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총 24곳, 공급 세대수는 약 2만 5천 세대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LH 투기 사태로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차 후보지의 경우 지난 1월 선정 발표 이후 사업의 첫 단계인 주민 설명회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선별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공이 들어가야 될 지역들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공공의 선도 사업을 뭔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이스한 건 아니잖아요. LH 변수가 걸려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지 않을까. 불신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책임을 져야죠, 국가가. 여기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상하고 있어 새 시장에 따라 정책 추진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시장과 업계가 주목했던 한남 1구역은 주민 반대 여론 등의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고 용두삼, 아연 1구역 등 8곳은 공공 직접 시행 등 추진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CJ CGV가 경쟁 관계인 OTT 서비스와 이른바 저가의 동침에 나섰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에 오는 주말부터는 관람료도 인상하는데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영화관 CGV에 OTT 서비스 왓챠의 특별관이 생깁니다. 다음 달 1일부터 CGV 전국 14개 지점에 설치되는 왓챠관에서는 왓챠가 수입한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CGV는 또 영화와 여행을 결합한 상영회를 여는가 하면 영화관에서 금융 강의를 진행하는 등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영화 관객 수는 전년 대비 73.7% 줄어든 5,952만 명에 불과했고 매출 역시 4분의 1 수준인 5천억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CGV 역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70% 감소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놓였습니다. CGV는 다가오는 주말부터 영화 관람료를 올립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반년 만에 추가 인상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 영화 요금 기준으로 최대 14,000원까지 비싸집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너무 비싸죠. 가서 그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먹잖아요. 또 먹기도 하고 혼자 영화 보지 않고 둘, 셋 보니까. 근데 한 3만 원 돈이 써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넷플릭스나 뭐 그런 유튜브나 그런 이제 미디어 업체가 많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한 편 볼 수 있는 금액이면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여러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니까 사실 더 집에서 보는 편을 선호하기는 하죠. 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관람료 조정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CGV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OTT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영화 관람료를 더 올릴 경우 소비자들의 이탈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정 영화팬을 노리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결정이 가성비가 좋은 문화활동으로 인식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영화산업 구조에 적합한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무제한 관람권을 도입해 관객의 방문 횟수를 늘리는 데 성공한 프랑스 영화계처럼 저렴하고 편리한 OTT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카카오의 액면 분할을 앞두고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액면 분할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5분의 1 액면 분할로 카카오에 대한 투자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액면 분할 소식이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카카오 주가는 0.4% 올랐는데 그동안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한 것을 보면 선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테슬라와 애플의 액면 분할처럼 유동성 확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액면 분할이 주가 상승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액분이 기업 가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질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 펀더멘털 부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액면 분할 직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견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액면 분할 이후 주가가 5만 원대에서 6개월 이후 4만 원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이버도 액면 분할 이후 한 달 만에 19% 떨어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5년 10대 1로 액면 가격을 떨어뜨렸지만 주가는 분할 직후인 37만 6,500원을 여전히 밑돕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온 거는 이제 펀더멘털 측면이나 업황의 측면이 있겠지만 이게 액면 분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뭐 더 갈 수 있다? 그렇게는 좀 트리거가 될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 액면 분할 상장 예정일인 15일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상황과 실적 성장 여력을 살펴보고 투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가져온 비대면 일상이 이제는 익숙하다 여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이 끝없이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이 거리두기 2단계를 계속 연장을 해서 이번이 3번째 연장입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들 피해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3번째나 2주씩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넉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죠. 네, 방역당국이 수도권 식당, 술집, 카페 등 매장 내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지도 7주째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부터는 전국 영화관과 야구장, 스터디 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면서 방역 규제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1년에 3분의 1을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네. 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회식과 모임이 줄어서 음식점과 호프집 매출은 직격탄을 입었고 늦은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당구장, 볼링장, 노래방 업주들은 여전히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네, 그럼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 실질적으로 당구장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7시 반 정도에 이제 저녁에 오시거든요. 물론 낮에 오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실질 영업은 이제 저녁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평소 매출의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조차도 아직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이 간신히 임대료를 내면서 연명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자영업자 매출과 고용 실태가 최근 1년 동안 뭐 얼마나 악화됐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면서요? 네. 집합금지 제한 업종 그 단체들의 모임이죠.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1,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전국 자영업자 실태 조사를 내놨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응답자의 96%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평균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정부의 영업 제한까지 겹치면서 점포당 평균 고용 인원도 4명에서 2명으로 반토막 났는데요. 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메고 늘어서 10명 중 8명은 빚이 늘었고 그 액수만 평균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네. 네, 이 때문에 절반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매출도 고용도 반토막이 났고 절반은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달 초에 이 정부가 거리두기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방안은 나왔는데 시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체제 개편한 현재 5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줄이고 예.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을 단계별로 3인에서 9인으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을 했는데 현재 이제 3차 유행이 꺾이지 않아서 예. 전국적으로 이제 언제 시행할지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정부는 언제 시행할지 이렇게 정확한 시기를 내놓지 못한 채 1단계 수준의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는 안만 이게 시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네, 방역 당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좀 유행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단계 수준에서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지역에 대해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에게도 거리두기 개편안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는 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업 제한 규제가 좀 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뿐이죠. 정부의 희망 고문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숱한 회의와 토론 끝에 만들어진 거리두기 개편안은 그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여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손실보상 제도안은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의 저항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현 체제대로라면 이제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에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제한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보상할 길도 더욱 막막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게 그렇지 않고 이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이 지금 경제 손실도 피해가 크고 피해가 크면 경제는
보상에 대한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아마 정부의 큰 고민이 될 거고 이건 정부 고민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 피해를 고려하자니 개편은 해야겠고 뭐 그랬다가 다시 코로나가 번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당국도 좀 고민이 크겠습니다. 일단 뭐 당장 급한 불이라도 좀 꺼야 되는 상황인데 이 4차 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지급되기 시작됐다고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과 생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신청 첫날 79만 명에 모두 1조 4천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예. 특히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 번개 지급으로 다소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일 뿐이라고 입을 몹니다. 기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라는 건데요. 앞서 소개한 실태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80%가 가장 원하는 지원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꼽았고요.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소상공인들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백신 휴가입니다. 이 4월부터는 백신을 맞으면 이제 유급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소상공인들도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이제 하루빨리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문제는 백신 휴가가 도입되면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1인 사업장의 경우 백신 휴가 도입으로 점포 문을 닫아야 하고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려면 대체 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없어서 아쉽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입니다. 네, 직접 내용 들어보시죠. 네. 소상공인도 그렇게 만약에 백신 맞고 나서 그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 백신을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간다면 엎친 데 덮치는 격이 될 것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기약 없는 거리두기 재연장에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백신 휴가 도입까지 피로도가 높아진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정부의 명확한 방역 체계 기준과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자 제한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타이어 형제 간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열린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정기 주총에서 조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조 부회장의 지분은 19.3%로 차남 조현범 사장의 지분 42.9%에 한참 뒤처지지만 캐스팅보트인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으면서 조 사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되면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주문 금액과 위반 행위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5월 안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됐던 김해 신공항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속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 중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박 기자만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가 왜죠? 어제 위직 스튜디오 다뤘는데 오늘 좀 주가가 있으면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직 스튜디오가 한 15% 넘게 네. 올랐어요. 무슨 일입니까?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 기자가 장중에 출연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골라오는 종목마다 이렇게 네. 다음 날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알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다들 또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 LG전자입니다.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CEO가 애플카를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공식 언급하면서 LG전자가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마그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LG전자가 왜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LG전자와 마그나가 손잡고 전기차 부품 합작사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마그나와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파워트레인은 쉽게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또 기록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이 사안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네, 지난 24일 열린 LG전자 주주총회에서 자동차 전장 사업부 중 모터와 인버터 등 전기차 관련 동력 전달 장치 부문을 떼어내는 물적 분할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합작 법인은 오는 7월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봤는데 그리고 애플과 협력 관련해서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거론이 됐었지만 쉽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그나에서 협력 의사를 밝힌 건데 그러면 이제는 이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냐, 부품이 탑재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업계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 완성차 업계에서 파트너를 찾기 힘든 애플로서도 네. LG 마그나와 협력이 적당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LG전자와 마그나가 손잡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전제돼 있었습니다. 네. 협력 소식이 전해진 게 지난해 12월 23일이었는데 보시다시피 LG전자의 주가가 12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큰 이슈였고 오늘 주가도 보면 시장에서 기대감이 꽤 큰 것 같아요. 네, 마그나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마그나는 그동안 애플카 제조에 참여할 업체로 유력하게 꼽혀오던 곳입니다. 네. 마그나는 애플이 2014년 전기차 사업 진출을 준비하며 만든 타이탄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이기도 했고요. 네. 마그나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BMW나 다임러, 랜드로버 등 고급 모델을 조립하는 회사로 국내에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동력 전달 장치 외에도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갖춰진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마그나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시장 이렇게 돌아보면 기아나 현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거론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LG 마그나가 애플이랑 손을 잡는다라고 발표가 나온다면 뭐 여파가 적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애플과 LG 마그나의 동맹이 현실화할 경우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놓고 기존 완성차 업체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네. 이번에 애플과 손잡지 않더라도 LG 마그나에 대한 전망 또한 밝습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 시장은 지난해 기준 한 10조 원 규모였는데 2025년까지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향후 LG전자의 기술력과 또 마그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장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정말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대가 큰 만큼 실적 기대도 큰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전장 사업은 사실 2013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적자였는데요. 네.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LG전자 전반으로 놓고 보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0%, 15%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또 중장기적으로 그룹 내 시너지도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솔루션과 LG 이노텍, 또 하우시스 등 그룹 전반으로의 협력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LG 마그나 얘기는 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또 거론이 되는 게 LG가 바쁜 게 또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쪽도 말이 많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최근 주가를 보면 이 모바일 서브 매각설 이전으로 주가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네. 당초 유력했던 인수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 베트남 빈그룹이나 폭스바겐 등과 협상이 결렬된 것을 알려진 이후 주가가 힘이 빠진 건데요. 네. 업계에선 LG전자가 매각에서 철수로 가닥을 잡았고 다음 달 5일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 들리는 거로는 매각이 아니라 철수라는 그렇죠. 건데 리포트를 보니까 그래도 최악으로 해석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점을 우려를 했었는데 업계에선 일단 사업 철수만으로도 적자폭이 축소된다는 점을 더 크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은 철수 시 적자 축소폭이 한 5,500억 원 내외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사업과 관련된 인력이 약 3,7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재배치 작업도 곧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전장 사업 부문이나 배터리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많이 필요한 쪽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롤러블 폰도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무산되는 겁니까? 아쉽게도 LG 롤러블은 출시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지금 전망이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올려 잡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1만 원이고요. 약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지금 크게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쉽긴 하지만 차선책도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그나 합작 법인에 대한 기대도 큰 만큼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좀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시멘트가 동이 났다 이런 기사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이런 뉴스를 접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 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주가에 시멘트 발라놓은 것 같다라는 분노에 가득 찬 댓글을 보고 추세를 네.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봤더니 주가가 오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달에만 한 평균 10%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러네요. 네. 네, 다만 이제 최근의 증시 흐름을 보면 어떤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나오고는 있지만 주가만 보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또 점유율로 보면 1위가 한일 현대시멘트, 2위가 쌍용양회인데요. 네. 이 대장주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부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뭐 위직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렇게 무거운 LG전자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업황 대비 많이 안 오른 것 같다는 얘기는 또 이해가 됩니다. 네,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올해 생각보다 빨리 날씨가 따뜻해져서 건설 경기도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고요. 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를 잇따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시멘트 재고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짧게 얘기를 드렸지만 뭐 재고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시멘트 업황은 보통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또 2015년 이후로 시멘트 출하 사이클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기사 얘기를 또 나눠볼 텐데 1분기가 비수기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먼저 업계에선 1분기가 비수기다 보니까 업체에서 물량을 많이 쌓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시멘트는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비수기 생산량이 한 성수기 대비 50에서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비수기에 생산 설비를 정비를 하는데 올해는 친환경 설비 증설 등으로 정비 기간도 길어진 탓입니다. 통상 이제 비수기 시즌이니까 재고를 많이 안 쌓아뒀는데 수요가 많아진 거네요. 네, 통상적으로 시멘트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한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즉 공장 가동률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 현상이 뭐 지금으로서는 단기적 현상일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제 운송 시간까지는 조금 걸리겠
논의겠죠. 또 지난해부터 계속되던 시멘트값 인상에 대한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또 쌍용 양해를 다룰 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8% 수준으로 인상될 네,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직도 논의 중인 건가요? 네, 아직까지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렸듯 시멘트 가격은 2014년 이후 동결된 상태입니다. 시멘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은 레미콘 업체가 구입을 해서 다시 건설사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출하량만 봐도 알 수 있죠. 수년째 건설 경기가 지지부진하면서 네. 이 시멘트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자 가격 인상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시멘트 출하 사이클이 돌아와야 가격도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이 사이클이 돌아오겠습니까? 업계에선 올해 말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가 최대 절정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수주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감안을 하면 올해 전국적인 건축 착공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시멘트는 착공 후 6개월에서 한 2년까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시멘트 출하량 사이클도 어림잡아 한번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시멘트 가격은 올해 2분기 초 정도에 이 협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시멘트 고시 가격 기준으로 톤당 5천 원 정도가 인상이 되면 네. 평균 판매 단가는 한 7에서 8%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정만 받고 있는 LG전자 그리고 시멘트 업황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궁금했던 사안들 잘 짚어봤습니다. 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라보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우렁차네요.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기자 잘 나가는 거야 뭐 잘 아는 사실인데 네, 어디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노래 부르고 싶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노래를 부르려고 키워드를 이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돈 많이 버는 직업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십니까?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게 돈 많이 버는 직업 아닙니까? 저희는 대표적으로? 아니죠. 뭐 그렇죠. 뭐 네. 능력에 따라. 네, 맞습니다. 여러 직업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판검사하면 굉장히 출세한 직업으로 꼽혔는데요. 최근에 판검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각광받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개발자들이 요즘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긴 하는데 네. 설마 하니 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검사보다도 잘 나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좀 내놓은 자료입니다. 보면 한국 직업 초임 연봉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4,310만 원, 판사가 4,137만 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개발자가 더 높아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넥슨이 올해 개발직군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검사보다 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넥슨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에서는 뭐 넷마블, 컴투스 같은 직업이 개발 직군 연봉을 800만 원 가까이 올렸고요. 또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2천만 원이나 올리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봉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슬픕니다. 하지만 뭐 기자들이 연봉 때문에 일을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돈은 또 중요하긴 하니까요. 그렇죠. 네. 예. 어쨌거나 뭐 직업에 우리가 귀천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네. 뭐 단순 연봉으로만 따지면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개발자 연봉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인력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겠죠. 더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개발자를 유치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예. 올해 국내 IT 시장 규모가 4.7% 정도 전년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이 확대되면서 개발자 같은 전문 인력들이 더욱더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인공지능이나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AR, VR 같은 종목에서 수요가 더욱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뭐 VR이나 인공지능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가르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좀 적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관련 인력도 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반면에 이 IT 기업들은 요즘에 굉장한 확장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네이버 가고 싶으십니까? 네이버 뭐 가서 할 일이 있다면 하고 싶은데 제가 네이버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례로 네이버가 올해 개발자 채용을 900명 정도로 신규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50% 정도 늘어난 규모고요. 1999년에 네이버가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이 이후에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비전공자를 뽑아가지고 개발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공자를 뽑지 않고 네. 비전공자를 뽑아서 전공자로 그 개발자로 키운다고요? 네.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기회가 열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좀 키우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워낙에 최근에 네이버가 글로벌 IT 사업이 하는 게 많고요. 또 다양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미국 자회사 웹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 컨텐츠 IP를 좀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A홀딩스를 만들어서 쇼핑 산업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사업을 뒷받침할 개발 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카카오 커머스는 최근 1억 상당의 스톡 옵션을 준다는 채용 조건을 내걸기도 했고 넥슨 역시도 세 자릿수 규모의 개발자 채용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자 중에서도 단순히 이제 기술력만 좋은 사람들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잘 읽는 기술자들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개발자들을 우대한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정말 이 전문직보다 개발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코딩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예. 개발자로 변신하려는 직장인들이 특히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례로 코딩 교육 스타트업의 프로그래밍 수업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돈을 내지 않고 수강을 하고 나중에 취업이 돼서 돈을 받으면 그때 수강료를 제출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또 다 이제 열자마자 다 수요가 동이 났다고 합니다. 또 수업이 이게 초보를 위한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비전공자의 비율이 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자가 인기인 것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 전방위적으로 개발자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정작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초기 개발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아예 이제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AI가 코딩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시대도 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누구든지 개발자가 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자도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기자가 아니라 개발자를 해볼 생각도 있습니까? 저는 숫자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기자 일을 다시 한번 지원해서 더 잘 되고 싶습니다. 굉장히 모범 답안을 내놨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한석봉의 후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머니가 떡을 썰 때 붓을 들었다는 그 한석봉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한석봉의 후예답게 붓만 보면 뭔가를 막 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샘솟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분이 이 붓 때문에 대형 사고를 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가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작가로 꼽히는 존 원의 무대라는 작품의 그림인데요. 지난 2016년에 존 원이 내한해서 그린 작품으로 작품가가 5억 원대라고 전해집니다. 이게 물감에 묻힌 붓을 이렇게 캔버스에 휘두르는 형태로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라 이렇게 해서 그게 특징적인 그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원의 그림에 대형 사고가 났다고요? 네, 일반인 커플이 이 그림에 낙서를 해서 작품을 훼손시킨 건데 혹시 어디에 낙서가 돼 있는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림이 없어지긴 그림이- 했는데. 네. 뭐 네, 알려주셨네요. 알려주셨네요, 친절하게. 네. 근데 뭐 저는 뭐 그림의 문내한이라서 그런지 네. 저게 지금 낙서가 돼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저는 몰랐는데. 그렇죠. 저 가운데에 있는 거를 확대시킨 그렇군요. 거죠. 네. 네. 근데 간이 정말 큰 사람이 아니고서야 네. 이 5억짜리나 되는 작품에 낙서를 했다는 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저도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훼손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그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전시용으로 전시 소품으로 붓과 페인트가 그 작품 앞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저게 있죠. 소품이군요. 예. 예. 경찰 조사에서 이 커플이 아니 벽에 낙서가 돼 있고 앞에 이렇게 붓이랑 페인트가 있어서 나는 낙서를 한 것뿐인데 이게 왜 잘못이냐 이렇게 답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5억짜리 작품을 낙서라고 표현을 했죠. 그만큼 고의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품 앞에 저렇게 붓과 페인트가 놓여 있으면 참여형 미술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때문에 뭐 충분히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네. 5억짜리 작품에다가 낙서를 한 이 커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됐는데요. 일단 주최 측은 훼손하는 데 있어서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고 선처를 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전시를 관리하는 관리자도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작가 측이 소송이나 보험 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커플도 어느 정도 배상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의 반응도 굉장히 저는 재밌었는데요. 예. 초록색 포인트 아까 보셨던 네. 그 포인트가 사람이 좀 움직이는 형상 같았다, 예술이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또 이게 다른 사람과 콜라보 작품이 됐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또 전시 주최 측의 관리 소홀에 문제를 꼬집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뭐 낙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전화위복이 돼서. 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뭐 어쨌거나 전시 주최하는 쪽에서도 저렇게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전시를 했고 특별한 안내 같은 거나 이렇게 그 방어 같은 할 수 그쵸. 있는 그런 보안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책임을 질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술 작품 전시에서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작품인 줄 몰라서 관람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8년에도 포르투갈의 한 전시회에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바닥에 설치된 검은 구멍 형태의 이게 미술 작품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림인 줄 알고 이제 밟았는데 이게 구멍이었던 겁니다. 2m 정도에 되는 구멍을 파서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그 미술 작품인데요. 안전장치가 없었군요. 네, 안전장치가 없었고 여기에 빠져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2007년에는 영국에서도 미술관 바닥에 만들어진 작품 때문에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방금 본 사례들은 이제 미술관 같은 데서 일어난 사례들인데 네. 요즘에는 이제 미술관이 아니라 앞서서 이제 롯데몰의 그런 사례들처럼 네. 쇼핑센터나 이런 단지 같은 데도 요즘에는 저렇게 전시를 하는 곳들, 미술 전시물들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뭐 저런 다양한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새로 개장했거나 리뉴얼해서 오픈한 쇼핑 공간들에서는 이렇게 전시 상품이 아니죠. 전시 작품들을 많이 걸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달에 여의도에 문을 연 더현대 서울 6층에는 아예 전시장이 들어서 있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경우에는 3층에 벽에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월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오프라인이 온라인에 밀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롯데월드 낙서 사건 당시에도 전시장 관리자가 자리에 없었던 만큼 이런 차별화된 마케팅에는 더욱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가 만약에 미술 작품이라면 이 기자는 마음껏 낙서하도록 허락해 주겠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월 19일까지 미국 성인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까지 미국 성인의 최소 90%가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가능한 약국 역시 기존 17,000곳에서 4만 곳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코로나19 4차 유행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제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며 방역 지침 준수를 호소했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백신 소식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해도 80%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3,900명에 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과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1차 접종만 받아도 80%라는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90%까지 뛰었는데요. 앞서 화이자는 자사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95%에 달한다고 발표했고 모더나 역시 3상 결과에서 예방 효과가 94.1%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팡 소식도 살펴보죠.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의 일본 서비스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제트홀딩스가 쿠팡의 일본 서비스 도입을 위해 쿠팡 측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제트홀딩스는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의 통합을 위해 지난 1일에 출범된 중간 지주사입니다. 한국에서 사업 기반을 다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월가 투자은행이자 대표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제프리스가 계속되는 하락 속에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베런스에 따르면 한때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제프리스의 필립 호우초이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775달러에서 700달러로 대폭 낮췄는데요. 그는 보고서를 통해 국채금리와 비트코인, 머스크의 트윗 등에서 변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아직 잠재력이 많지만 여러 전기차 경쟁사들이 등장하면서 테슬라는 더 이상 시장이 선호하는 유일한 전기차 종목이 아니라며 테슬라의 앞길이 전보다는 더 험난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업 소식으로는 미국 HAAH 오토모티브가 쌍용차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투자가 무산되면 법정 관리가 불가피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에서는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중국에서는 제조와 비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부채가 쌓이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규제가 시급하지만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오는 7일 보궐선거에도 규제가 악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관건은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얼마나 강도 높게 마련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위험 자영업자들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칫 줄도산으로 이어진다면 당국의 뒤늦은 대응이 불러온 참사로 기억될 겁니다. 세심한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